네, 현재 시 8시 26분 지나갑니다. 이제 어제 현충일 휴장이었고 월요일 날 분위기 봤을 때는 사실 코스피 연고점 또다시 경신해가지고 분위기 자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뭐 일단 우리는 2,600을 넘어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크리티컬한 레벨에 도달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계속 쭉쭉 뻗어가 줄 것인가. S&P 500이요. 네, 예. 그거 하고 오늘은 뭐 잘하면 이제 개장 초에 1,300원 살짝 아래에서의 개장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환율이 된 것 같은데요. 이틀 사이에 여기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많이 네네.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하려는지. 이제 그리고 5, 6월 이제 또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시장 이야기 유한타증권 유동훈 네. 본부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좀 오르기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연초 대비해서 예. S&P 500이 12% 넘게, 나스닥은 26%나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미국 주식을 많이 줄이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은 5월에 팔자 뭐 이런 그 텐던시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줄이고 있고 불안 심리가 좀 계속 아직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안타깝냐면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은 꼭지가 아닙니다. 뭐 대부분 다 막 우르르 몰려서 막 사야 된다. 이럴 때가 꼭지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꼭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6월 14일 날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결정이 나겠죠. 이 상황에서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상승은 굉장히 소수의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미국 증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올라가려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중에 뭐 중소형주들까지 최근 나타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게 거품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큰 하락장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으로 좀 추세 자체가 사이클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가로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얼마 전에 PC 인플레이션이 나왔었죠. 네, 근원이 4.7%로 4.6에서 올라갔어요. 예. 네,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금리는 좀 더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금리는. 그런데 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0.25%.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게 많이 떨어져서 한 25%, 20% 정도밖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테일러 타입 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기준 금리를 올린 폭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 점선이 그 정책 금리가 있어야 되는 수준인데 보시면 과거에는 워낙 지금 파란 선이 실질적인 금리고요. 예. 너무나 낮았었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선하고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보시면은 이제 바닥이 한 5% 정도 되고요. 고점이 한 6.5% 정도 되니까 지금 5.0에서 5.2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굳이 안 올려도 그만큼 정책 자체가 타이트하다. 굉장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가정을 넣자면 물론 이 회색선 안으로 추가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미 연준이 결정을 하겠죠.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좀 가정을 넣고 과거에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1995년 제가 가장 많이 비교하고 있는 현재 사이클입니다. 물론 2006년과 비슷할 수도 있고 2018년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95년 사이클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S&P 500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95년 2월 이후에 약
3년 동안에 78%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려서 1.75 올렸었을 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락장이 시작됐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을 보시면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죠. 이때가 2006년 중반쯤 되는데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32% 정도 상승을 하고 약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게 2018년인데 2.5%포인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마지막 올리고 나서 약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48%나 급등을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앞으로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예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당장 8월 달, 9월 달에 온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파셔야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 네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최근에 고드만삭스에서도 아까 얘기 나왔었듯이 예, 맞아요. 예. 가능성이 25% 떨어졌다. 예, 저희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약 한 30% 정도, 그리고 내후년이 한 50% 정도, 2026년이 됐었을 때가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내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반 내지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올해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오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또 안 온다고 하면 예. 그만큼 이익이 또 늘어나는 거고요. 또 이익이 늘어나는 예상치가 지금 올해는 이익이 전혀 안 는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두 자릿수로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고점까지는 20% 정도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쉬어가 주는 게 오히려 여태까지 못 사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왕창 올라버리면 그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포모라고 해서 네. 예, 그것 때문에 막 지금 사서 이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쉬어주는 모습도 좋고 그러면 이제 공부할 시간도 있고 종목도 골라낼 수 있고 계속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모든 게 다 올라갈 때는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식만 사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공부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 종목 선별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동원 본부장께서는 금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회자되는 여러 가지 어떤 악재적인 요인들, 뭐 연준의 금리 인상, 긴축, 뭐 지정학적 이런 얘기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 오셨고 지금 시장 흐름도 그러하고. 근데 저는 요즘 월가의 그 전략가 중에 콜라노비치가 참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우리가 알잖아요. 네. 어지간하면 참 조심해라 뭐 더 빠진다 하는 사람이니까 늘 그러려니 싶었는데 네. 콜라노비치가 작년 가을 한 10월 11일부터 해서 그리고 금년 들어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발했다고요. 또 그저께인가 또 뭐 한번 장이 지금 이제 사상 최고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또 고객들한테 보내는 그 서의 내용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 뭐 금리 인상의 그 효과가 아직까지 실물에 반영 안 됐다. 이런 논조를 했는데 콜라노비치는 지금 반년 넘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 왜 작년부터였나요? 장단기 금리 역전 갖고 경기 침체 얘기 어지간히 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약간 시차가 있잖아요. 실제 경기 침체 오는 게. 우선은 이제 소장님께서는 투자 전략가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제가 투자 전략가를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는 거지. 예.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저는 어쨌든 뭐 마이크 윌슨은 저랑 같이 옛날에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EPS 그러니까 올해 S&P 500 그게 마이너스 한 뭐 15% 20% 빠질 수 있다.
즉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 예, 이 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가 1사분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반기에 오히려 경기가 뭐 둔화가 되긴 하지만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자릿수 초반 중반 정도에 끝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 4분기 돌린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빠뜨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워낙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급락을 하면 그게 이제 이익이 깨지면서 네.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자, 이러면은 이제 대출을 안 해준다. 또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서 예. 개인들이 돈을 안 쓴다. 예. 이렇게 됐을 때의 이슈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30년 모기지 금리를 좀 한번 올려주시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금리가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95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95년 한번 보시면 모기지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거의 9%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한 6.8% 정도 됩니다. 네. 부채 비율이 가계 부채 비율이 이때랑 좀 지금 비슷해요. GDP의 한 7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저 금리를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집값 가격이 이제 상승하다가 계속 빠지다가 이제는 이제 바닥을 잡고 거래가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건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떨어질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똑같이 또 2006년에도 6.8%까지 있었는데 고점이 6.8%였어요. 그때 수준으로 걱정을 하시려면 그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계부채비율이 100%였어요. 지금은 80%인데, 70%인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감당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꼭지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 장단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계속 해주게 되면 네.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의 한 1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려면은 그만큼 이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면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2007, 8년도 이때 보시면은 이 점선이 2% 성장률이에요. 근데 그 위로 크게 올라가 있죠. 보시면 2007, 8년도에. 네. 이게 너무 과열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성장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과열된 투자, 과열된 뭐 설비 투자 플러스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부동산 투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좀 거품이 많이 생기죠. 그게 2007, 8년이었고 그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2% 점선 밑으로 떨어져 있죠. 저기서부터 밑으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점선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굉장히 길죠. 저 구간이 이어졌는데 저 구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제 성장률 1.5% 시대가 계속됐어요. 예. 이러면서 어떤 업종들이 계속 올라갔냐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익이 많이 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IT 기업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님의 투자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성장주들의 시대가 이어졌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시면은 2018년도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확 일어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네네. 급격하게 올라가서 또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떨어져서 밑에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 중반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장률이 계속 나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장주들의 희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또 지금 미 연준 그러니까 아틀란타 페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로 높게 잡혀 있지만 기업들의 예측은 1%가 안 되는 수준으로 잡고 있어요. 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투자할 때만 투자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네.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쪽에 투자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GDP 성장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네. GDP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서는 성장주가 그렇죠.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에 어떤 업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네. 따라서 주가 흐름도 딱 보시면은 성장을 하는 기업들만 자꾸 주가가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중소형주들 막 이런 종목들도 막 튀고 어제처럼 또는 금요일처럼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그때는 사실 성장이 없는데 네네.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 가치를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치주들이 정상 가격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들 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업종들이 변해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6월 FOMC에서는 지금 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한 75%대, 80%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물론 또 7월 달에 다시 또 올린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네. 그 밴드가 아직도 바닥 쪽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장단기 차가 여전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까 골드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다가 왜냐면 은행의 파산이 자꾸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 몇 주간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다시 예금이 들어온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안정이 되면 대출도 증가를 하던 것이 마이너스로 갔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시차를 두고 다시 플러스 전환될 거다 이거고요. 지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7.7% 나와 있지만 저 숫자가 고점에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달 대비해서 숫자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멈춰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주 연속 대출 증가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생기고 저 정도의 성장률이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펀드멘탈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물론 또 은행의 펀드멘탈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은행 연체율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자꾸 95년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때가 보시면은 연체율이 높아진 게 신용카드와 가계 쪽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리는 이 정도 연체율은 감당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전체 연체율은 떨어지고 기업 연체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고객들이 돈을 갚을 수 있겠네 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신용카드와 가계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사분기 말 숫자가 이때보다 훨씬 낮죠. 지금 박스로 예. 해놓은 거죠. 예, 마찬가지로 전체 연체율과 기업 연체율은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역대 최저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나쁜 기업들, 뭐 작은 기업들은 안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GDP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또 대출의 비중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예대율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요. 네. 과거에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 예대율이 한 77%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때 이제 또 인위적으로 또 빠뜨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저는 걱정한다. 그 얘기 계속 해드렸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계산하면은 경기 침체에 도달할 시기는 25년 말 정도 돼야지 될까 말까. 이런 저희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4년의 확률을 한 30%로 보고 있고 2025년의 확률 한 50% 정도 반반으로 네. 보고 있고 2026년의 가능성을 한 70% 정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는 꾸역꾸역 상승할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빠르게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지금은 어쨌든 종목을 잘 고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 코너 시작할 무렵에 자막에서 이제 S&P 500 9개월 내 최고치 하면서 4,238포인트라고 했는데 38이 아니고 83이었습니다. 네. 4,283인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4,300에 육박하는 거고 이틀 전에는 장중에 4,299도 찍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유본 부장님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에 대한 주가 전망치를 갖다 상향한다고 한 게 뭐 190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이게 애플이 보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작년 초에 찍었던 고점이 한 183불 근방이에요. 네. 근데 요거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185불 근방까지 장중에 가긴 갔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요 182불 근방이고 지금 이 무슨 뭐 꽤나 비싼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덮어 쓰는 거 네, 이거 비전 프로. 네. 예, 이거 나왔다는데도 이틀 연속 이렇게 좀 그거 한데 자 애플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대표적이고 나스닥의 또 시총 1위고 대장주인데 여기서 이제 좀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여기서 바로 가는 거는 좀 차라리 길게 봤을 때 안 좋다 안 하셨잖아요. 좋죠. 네. 그죠?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킬러 앱이 맞습니다. 제 판단에는. 킬러 앱이라는 거는 뭐냐면 킬러 앱? 네,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네. 전체 시장을 바꾸는 거죠. 음. 원래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걸 바꿨거든요. 네네. 그랬죠. 네. 이게 그럴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은 게 아닌가. 사람들이 저걸 쓰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이폰 나왔었을 때 저도 좀 약간 옛날 아주 젊을 때는 얼리 어답터였어요. 예. 좋은 것만 나오면 예. 아이폰 이렇게 사서. 바로 사는 예. 엄청나게 비싸게.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실수구나 알고 한 2, 3년 뒤에 사는. 그래서 저도 아이폰을 제가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를 하고 있었을 때 네네. 그때 샀습니다. 그게 2009년이었으니까. 아, 정말 초기에. 초기지만 그래도 늦은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이미 벌써 한 1, 2년 전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아이폰을 들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게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들고 다닐 거냐라는 거잖아요. 저게 또 계속 바뀌겠죠.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뭐지? 이랬겠지만 저게 점점 더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또 뭔가 업그레이드 바뀌겠죠. 되고, 예. 근데 저 눈동자를 또 쫓아가는 것과 손가락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거 랩탑이 하나도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PC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바뀔 수도 있다. 또 뭐 이런 대체할 수도 얘기까지도 있는 합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 정답은 없지만, 근데 이제 하나는 알겠는 게 뭐냐면은 저게 팔릴 것 같다라는 거죠. 팔릴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언제 정확하게 이제 론칭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저게 론칭이 될 때까지는 판매가 될 때까지는 기대가 계속 살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좀 주가가 변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출시가 돼서 매출로 잡힌다 그러면 한번 튈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정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 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 상반기 계속 얘기하고 있고 특히 6월 달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AI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AI와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도 기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 그다음에 IoT였어요. 인터넷 on thing이라고 했죠. 네.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앱이 나와서 우리가 AI와 저게 연결이 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국은 실적이 깨지느냐 안 깨지냐거든요. 실적이 안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공부를 해야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일단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한 코스피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62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87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1,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9만 1,0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만 2,000원. LG화학이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3만 원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기아가 1.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7,700원. 네이버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7,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 예상되고요. LNF가 0.9%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6만 8,000원이죠. HLB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6%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0.6% 상승 예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호가로 봤을 때는 오늘장 분위기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러네요. 그냥 뭐 이틀 사이에 미국장, 유럽장 적당히 이제 반영한 정도의 예상 네. 체결 지수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저는 뭐 아까 유 본부장 말씀하신 그거 좀 천천히 다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요. 예, 조금 너무 천천히 급하게 가지 너무 말고. 급하게 가다가 후루룩 뭐 밀리고 이런 것보다 네. 시장이 급하게 가는 건가요, 지금? 급하게 갔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수익을 못 봤어요. 많이들. 아, 대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많이 파셨어요. 장은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한국 시장을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적립식처럼 따박따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샀다 팔았다가 많아요. 심해요.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스닥이 20 보시면은 26% 올랐잖아요. 6개월 만에. 그리고 S&P가 12%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 제가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 2달 동안에 제일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파시고 나가요. 그래요? 예. 시장은 괜찮았는데. 그 정도로 워낙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공포 심리가 자극이 막 되다 보니까 5월에 팔아라 메이 이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 제가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파시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불안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다져가야지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어떤 미래가 만들어진 투자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너무 급하게 올라버리면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저는 안 좋은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빼갔다는 게 네. 유동성 측면에서 돈이 급해서라기보다도 그 다음 기회를 보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좀 조정이 오면은. 이런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4, 4분기에 네. 다들 얘기했지만 추가로 20% 30% 빠지고 그때 들어가자. 네. 다들 상저하고 견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안 못 샀을 왔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왔죠. 예, 못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쳤다. 이제 고점 왔네. 내가 물렸던 그 주가까지 왔네. 팔자. 다들 팔아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한번 끝났어요. 근데 계속 올라요. 그러면 다시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유동성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꼭지가 아닌 거죠. 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다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가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헤지펀드들의 넷숏 포지션이 지금 가장 높은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에 베팅을 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이 처참해요. 헤지펀드들이. 예, 수익률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안 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캐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는데 뭘 사고 있냐면 그냥 IT와 나스닥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의 총 순매도 포지션은 거의 옛날 그러니까 플러스입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헤지펀드들이 순매수다. 헤지펀드든 전체든. 전체든. 그래서 이미 쇼친 게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가지고 지금 헤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숏 포지션을. 근데 이제 이걸 버티다가 밑에 게 이제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S&P 500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S&P 500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제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예. 쫓아가야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지 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지수 빠질 거니까 예. 이게 맞는 전략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아하. 언제 일어날 거냐. 예. 근데 저는 지금 봤었을 때는 자꾸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골디락스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예,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골디락스 부분이지만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골디락스 개념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지도 않고 네. 아주 낮지도 않고 침체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 시장에선 가장 좋아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고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고용자 수 증가를 보면은 저거는 핫하다. 너무 뜨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상치가 19만 명인데 실제는 33만 9천 명이나 나왔어요. 예. 2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2배 가까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높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 한번 보시면은 참 좋은 모습이죠.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빠져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소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올랐던 것이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면 이 정도의 소비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지향적인 국가니까 예. GDP의 70%가 소비니까 예. 임금이 저 정도 상승을 하면 소비도 저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주지 않고 소비는 견조해질 수 있는 상승세.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도 성장은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인 거고요. 또 실업률은 보시면 오히려 또 올라갔어요. 3.7%로.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고용이 많이 되는데 왜 실업률이 올라갔지? 그러게요. 예. 근데 새롭게 고용 시장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달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고용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인구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을 놓고 보라. 그러니까 즉 우리처럼 이 인구 절벽이 경기 아니죠. 침체 이슈 이야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현충일 휴장이었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 S&P 500도 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6월달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일단 소폭입니다만 상승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올라갑니다. 2,623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0.2%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87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71,500원. 지난 월요일에도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삼성전자 오늘도 소폭 내림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8% 올라갑니다. 59만 9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3% 올라갑니다. 10만 9,100원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79만 1천 원이고요. LG화학이 1.2% 상승합니다. 73만 2천 원. 삼성 SDI도 0.5% 올라갑니다. 72만 1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지네요. 현대차, 기아 각각 0.7%, 0.9%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1.2% 상승 중이죠.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3%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25만 8,500원. 에코프로도 0.5% 올라가죠. 56만 9천 원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상승 7만 5,900원. LNF가 1.6% 상승 중이죠. 27만 1천 원이고요. HLB도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6% 상승합니다. 8만 7,800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1.3% 하락하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가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0.3%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14억 원, 22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다만 전기전자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운수창구, 금융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과 화학 섹터가 1% 이상 올라가고요. 뒤이어서 서비스업, 음식료품 섹터가 올라가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0.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02억 원, 1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0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요.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9원 10전 하락한 1,29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지금 외환시장 놓고 봤을 때는 그러네요. 예, 결국에 1,300원이 깨지네요. 네. 예. 달러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 원화가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네요. 엔원 환율 지금 930원까지 내려왔어요. 100엔당 거기까지 왔고 지금 위안 환율은 달러 위안은 계속 7.0809 하던 게 지금 7.12에 육박하는 정도로. 네. 유로 달러는 1.07대 공방 그대로 하는데 우리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네요.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래저래 보면 늘 그래요. 사후적으로 보면은 이 1,330원, 40원대에서 그렇게 외국인들 사댔지 않습니까? 네네. 달러 들어와서 한 1,330원, 40원에 바꿔서 샀더니만 주식은 주식대로 올랐고 이것도 이제 1,300원 아래에서 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고 다시 나간다고 한다면은 환에서도 또 이렇게 이익을 내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이 친구들 늘 그래 와서 좀 속은 상합니다만 지금도 현상이 이제 그렇게 나고 있고 글쎄요 이게 진짜 지난번에 우리 한 1,280원 밑으로도 살짝 한번 갔었는데 지금 흐름은 여기 지금 원화 강세가 조금 이렇게 이제 바닥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쨌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외환 시장 상황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또 앞서 저희가 체크해본 상황으로 봤을 때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를 네, 하게 될 네. 수밖에 네. 없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일 났다. 협상 타결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경기 침체 올 거다. 이런 걱정들을 했다가 이제 통과했어요. 통과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숫자를 뜯어봐야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뜯어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네. 또 급격하게 강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천천히 약세 추세 이렇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추이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엄청나게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거의 GDP의 6% 가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이제는 이번에 이 협상 타결이 되면서 재정 적자 폭을 한 0.4%포인트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화당이 우리가 이겼다 뭐 얘기하고 민주당은 어쨌든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투자들 특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 투자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재정 적자 폭이 GDP의 5% 미만으로 지금 쭉 나가죠. 4.5, 4.2, 4.8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도 그 정도 재정 적자는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재정 적자니까 달러가 또 급격한 강세로 가기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미국이 일본 다음으로 높으니까요. 그래서 달러 지수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결국은 이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한 100대 수준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원화를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이게 1,300원 밑으로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 만약에 지금 저기 104에서 예를 들어서 100까지 간다. 그러면 한 5%잖아요. 그럼 우리 원화로 계산하더라도 1,200원 초반 때까지 떨어질 정도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천천히 떨어지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원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은 샀다 팔았다가 굉장히 심한데 이게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저희가 하나의 어떤 전략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만 잠깐 살짝 터치를 하면은 지금 신흥국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 놔뒀어요. 네. 근데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 중에서 신흥국의 비중을 35%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제가 중국의 비중을 좀 낮추고 한국의 비중을 왕창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GDP 2%가 안 돼요. 근데 저희가 13%나 들고 가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꽤 높은 거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뭐 6배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종목들이 글로벌 성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게 보는데 먼 미래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떤 기술 관련된 쪽에 투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업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인도가 왜 저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느냐면 인도의 지금 과학 기술력 수준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자 보면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워낙 업종들이 잘 포진이 돼 있어요. 그게 뭐 반도체가 됐던 전기차 부품이 됐던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 업종에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어떤 포지션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고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라서 저희는 한국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저기 참 우리 정민 앵커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길목에서 딱 지키고 길목 지키는 길목 거요. 지키고 한번 기다리고 하는 그런 건데 쫓아다니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피곤한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 5월 25일 날 엔비디아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까지 좋았더니만 그때 뭐 장중 29%, 종가 기준으로 24% 뛰어오르고 그 다음 날 우리도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뛰어올랐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저 밑에서부터 길목 지키다가 이렇게 잡고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생기는데 그 엔비디아 뉴스에 반도체 열풍으로 또 몇 날 며칠 갔다가 계속 모든 매체들이 다뤘지만 그 엔비디아 그걸 보고 들어갔으면은 지금 제자리예요.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지금 제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멘텀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큰 수익을 쫓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그때 이후로 한번 개법한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그 등락은 이어졌습니다만 오히려 그때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조금 미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우리 본부장님의 판단이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네. 예. 엔비디아로 얘기를 하자면요. 저점 대비해서 230% 올랐어요. 예. 예. 50% 올라갔을 때 쫓아가도 되죠. 100% 올라갔을 때 쫓아가도 되죠. 근데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타이밍이 딱 그때라서 그런 겁니다. 오,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타깝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도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너무 빨리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업종을 안 좋게 보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종이 너무 엔비디아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다른 종목들 골라내는다고 바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서 다른 종목을 샀단 말이죠. 근데 어제 그 다른 종목은 5%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테마라고 하기도 좀 싫고요, 저는. 이건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AI 테마가 아니라 AI 트렌드는 장기적인 겁니다. AI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셨을 때 앞으로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물줄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또 그 전주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매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봐요. 예. 근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였냐면 지난 3주 연속입니다. 네. 예. 반도체 3배짜리 인버스 레버리지예요. 인버스요? 네. 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에 베팅을 하는 거네. 반도체 그렇죠. 관련. 그것도 3배짜리.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물줄기는 반도체는 올라갈 거다. 네네. 그게 우리나라가 좀 메모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전체 반도체 글로벌은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저는 추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게 또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게 실적이나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면은 지나고 봤을 때는 또 그렇죠.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 자, 또 보시죠. 매력적인 구간일 수 만약에 PC가 사라지고 예. 뭔가 다른 컴퓨팅이 된다. 그 우리가 그냥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예. 애플이. 그렇게 됐었을 때 인텔 안 중요해져요. GPU 중에서 아, 그렇죠. 엔비디아 쪽이 훨씬 중요해질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IT라는 것은 워낙 이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는 저희가 그거를 판단해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반도체 지수의 인버스 3배짜리 투자 이거는 진짜 물줄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돈 벌기 위해서 역행하는 걸 갖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조심하시라는 거죠.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좋아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그렇지만 그 큰 물줄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 이 정도로 가야지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하락 배팅을 하게 되면은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인생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판단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겁니다. 미국의 생산성 지표인데요. 생산성.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산성 지표가 상승하는 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나 이런 성장주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금 왜 조정을 받았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생산성 지표가. 예.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거라고 계산하게 되시면 전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95년도 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성 지표가 0.8% 연간 상승하던 게 0.22% 상승했어요. 예. 지금은 1.25% 상승하던 게 2%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 나스닥이 자그마치 170%나 오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섣불리 고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뭐 반도체 관련된 ETF를 분산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를 분산 투자를 하시던지 예. 전기차 부품 관련된 ETF를 분산 투자를 해 놓으시던지 그렇게 해서 빠질 때마다 사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죠. 네네. 예,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시장이 고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판단할 때는 무엇을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예. 그러니까 시장의 그 브레스라고 얘기해서 도대체 몇 개의 종목들이 올라가느냐를 보시면 중요해요. 예. 네네. 지금 보시면은 S&P 500 중에서 예. S&P 500 지수가 1%밖에 상승 안 했단 말이죠. 예. 7개 종목을 빼면. 그죠? 아하. 그리고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지금 6개월 동안에. 6개월 네. 동안에 근데 이제 전체로 보시면은 전체의 종목들 중에서 겨우 29%만 초과 수익률이 났어요. 지수 대비해서. 그러면 나머지 70%는 굉장히 부진하다. 부진했죠. 예. 네. 근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1998년도에도 비슷한 모습이죠. 98년. 예. 이때가 닷컴 버블이 시작될 때입니다. 네. 예. 98년 10월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 튀어가지고 67%까지 올라가요. 저게 꼭지입니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 비중이 네. 그러니 여기저기 막 다 오를 때. 그게 거품의 붕괴의 이전의 모습이다. 그럼 아직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예. 중소형주들이 지난 금요일과 어저께 튀었어요. 네. 이 모습을 보면 조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 네.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전체의 비중 중에서 도대체 몇 프로가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하느냐. 그거면 이제 쫓아가는 거거든요. 예. 쇼커버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꼭지가 됐었을 때 던져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회를 살리시는 게 중요하다. 와, 오늘 유 본부장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 저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또 설득력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훅 들어오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의 고점을 논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고 저 자료를 토대로 네. 이제 그때쯤 본부장님 또 고점을 좀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때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예. 요거 좀 띄워주시면은 네. 그 찰리 멍거 아시죠? 예. 네, 그리고 워런 버핏님 네.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죠. 예. 그러니까 10년 안 들고 있을 거면 10분을 들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워런 버핏이고요. 예. 그다음에 찰리 멍거는 큰 돈을 벌려면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기다려야지만 된다. 예.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장기 투자가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복리 효과가 생기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샀다 팔았다 안 하니까 그다음에 감정적인 결정이 축소가 되고 장기 가치가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큼은 좋은 종목을 고르셔서 빠졌을 때 투자를 늘려가는 전략이 10년을 봤었을 때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꼭 좀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